안녕하세요. 김쌤입니다. 자, 오늘은 단기 매매 증권에 대해서 한번 학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단기 매매 증권이라고 하는 것은 기업의 주된 활동인 상품을 팔고 상품을 사는 활동 이외에 1년 이내에 처분할 예정인 유가증권을 처리하는 계정을 단기 매매 증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유가증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유가, 있을 유자, 가치의 가짜를 써서 가치가 있는 증서를 말합니다. 자, 유가증권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주식을 뜻하는 지분증권과 채권을 뜻하는 채무증권이 있어요. 이 두 개의 차이점은 뭐냐면 지분증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회사에다가 내가 그 회사의 주식을 사서 투자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면 나중에 이 회사에서 수익이 발생했을 때 그 수익의 일부분을 배당이라고 하는 형태로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회사에 수익이 많이 나면 배당을 많이 받을 수 있고 수익이 적게 난다면 배당을 적게 받고 또는 못 받을 수도 있는 부분이 생기겠죠. 자, 그러면 채무증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다른 회사에다가 투자를 하는데 이거는 돈을 빌려준 형식으로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에 돈을 빌려주고 빌려준 돈이 끝나는 날짜가 되면 만기일날 상환을 받고 그 빌려준 기간 동안에는 이자를 받는 것을 채무증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증권이라고 하면 일반 사람들은 주식만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회계에서의 증권이라고 하는 것은 주식과 채권이 두 개가 다 해당이 됩니다. 자, 유가증권과 관련된 계정으로는 단기매매증권, 매도가능증권, 만기보유증권 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요건 뒤에서 표로 자세하게 살펴볼 거고, 자, 그러면 단기매매증권을 취득할 때 이 취득하는 금액은 어떻게 처리를 하냐면 취득했을 때는 현재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치인 공정가치로 평가해서 장부에다 기입을 하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주식이 처음에 발행했을 때 발행되는 가격이 있겠죠. 예를 들어 주식을 처음에 10,000원에 발행했다라고 하면 이 주식에는 10,000원이라고 적혀 있겠죠. 이것을 발행가 또는 액면금액이라고 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주식의 가격이 오르거나 내릴 수도 있겠죠.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주식의 가격이 시장에서 10,000원짜리지만 3만원에 거래가 돼 있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 공정한 가치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인 3만원이 되겠죠. 그래서 내가 이 주식을 취득을 했을 때 3만원을 주고 취득했다면 장부에 이 주식의 가격은 3만원으로 적어놔야 되는 거죠. 그게 공정가치라고 하는 거고요. 자, 주식은 기업에서 발행할 수 없기 때문에 증권회사에 가서 발행을 하게 됩니다. 증권회사에 가서 발행을 하거나 증권회사에 가서 구매를 하게 되는데 그 구매했을 때 공짜로 해주진 않겠죠. 수수료가 발생을 할 텐데 이 발생된 수수료는 단기 매매 증권의 경우에는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를 하고 있고요. 이 주식을 사고 파는 것은 기업의 주된 활동과 관련이 없기 때문에 영업 외 비용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유가증권 관련된 세 가지 개정 과목이 있는데 이 세 가지 개정 과목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 자, 유가증권과 관련된 개정 과목은 단기매매증권, 매도가능증권, 만기보유증권이 있고요. 단기매매증권은 개정의 분류에서는 1년 이내에 처분할 예정이기 때문에 유동자산이고요. 상품 매매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현금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당좌자산으로 구분합니다. 그리고 매도가능증권과 만기보유증권은 1년을 초과해서 보유하고 있다가 나중에 처분할 예정인 자산이기 때문에 비유동자산이고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과는 연관이 없기 때문에 투자 목적인 투자자산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주식과 채권이 있었다고 했는데요. 단기매매증권과 매도가능증권, 만기보유증권은 모두 다 채권에는 해당돼요. 예를 들어서 뭐 국채나 사채 같은 것을 투자 목적으로 구매를 했다면 그 기간에 따라서 다 채권으로 해서 단기매매증권, 매도가능증권, 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주식 증권 시장에서 시세가 변동을 하고 이 변동된 시세에 따라서 시세 차익, 시세가 변동됨에 따라서 그 차이가 되는 이익에 따른 어떤 수익을 기대하고 투자하는 자산인데 단기 매매 증권과 매도 가능 증권은 주식이 해당이 됩니다. 하지만 만기 보유 증권은 주식은 해당되지 않고
만기까지 보유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구입한 채권만 해당이 돼요. 그래서 주식은 만기 보유 증권은 해당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 부분도 시험에 가끔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수수료가 발생하면 어떻게 처리를 하냐면 단기 매매 증권 같은 경우는 수수료를 따로 비용으로 보고 수수료 비용이라고 하는 영업의 비용 계정 과목으로 처리를 하고 있고요. 매도 가능 증권과 만기 보유 증권은 수수료가 발생하면 이 증권을 구입한 가격에 포함해서 그러한 것을 우리가 취득 원가라고 합니다. 주식을 구입한 가격에 포함해서 주식 가격에 얻는 거죠. 예를 들면 100만 원의 주식을 샀는데 100만 원어치에 만 원의 수수료가 발생했다면 단기 매매 증권은 100만 원을 단기 매매 증권이라고 하는 자산으로 처리하고 만 원은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매도 가능 증권이나 만기 보유 증권은 100만 원에다가 만 원이 더해진 101만 원의 매도 가능 증권과 만기 보유 증권을 구입했다라고 처리를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구분을 하냐면 단기 매매 증권은 유동자산이기 때문에 단기 투자 이익, 시세 차익을 바라고 구입하는 증권이고요. 주식 또는 채권이고 1년 이내에 처분이 가능하다는 것은 시장에서 거래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시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구가 나오면 단기 매매 증권 계정 과목으로 처리하면 되고요. 매도 가능 증권은 단기 매매 증권과는 다르게 장기 투자 이익,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구매한 자산이고요. 1년을 초과해서 판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시장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거래가 빈번하지 않은 주식 또는 채권이라고 보면 됩니다. 만기 보유 증권은 역시 장기 투자 이익의 목적으로 구매한 채권인데 만기까지 적극적으로 보유할 목적으로 구입한 채권을 만기 보유 증권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이모가 주식을 갖고 있는데 이런 주식이 있어요. 아주 시장에서 거래가 활발한 주식. 그러한 주식은 단기 매매 증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반대로 우리 이모가 주식을 샀는데 언젠가는 오를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가격이 죽어도 오르지 않은 몇 년째, 20년째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매도 가능 증권이 되겠죠. 자, 우리 이모가 국채 또는 사채를 샀는데 한 2년이나 3년 있다가 매달 이자를 탈 목적으로 채권을 구입했다라고 하면 그것은 만기 보유 증권으로 분류할 수 있겠죠. 자, 유가증권과 관련된 기출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자, 유가증권과 관련된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첫 번째, 유가증권에는 지분증권인 주식과 채무증권인 채권이 있다라는 얘기죠. 자, 만기까지 적극적으로 보유할 의도와 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만기 보유 증권으로 분류한다. 이 채무증권 채권을. 자, 세 번째. 만기 보유 증권으로 분류되지 않는 유가증권은 우리가 유가증권에 세 가지가 있었죠. 단기, 매도, 만기가 있었는데 매도 가능 증권으로만 분류한다. 이게 틀린 거죠. 매도 가능 증권 또는 단기 매매 증권으로 분류할 수 있다. 자, 단기간 내에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취득한 유가증권으로서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증권은 단기 매매 증권으로 분류한다.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단기 매매 증권은 처음에 취득을 할 수 있고 가지고 있다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가격이 오르거나 또는 돈이 급해서 가격이 내려서 중간에 처분할 수 있겠죠. 단기 매매 증권의 처분과 관련된 회계 처리를 알아야 되고 그리고 단기 매매 증권은 가지고 있어도 가격이 오르거나 내리죠. 그러면 기말 결산 시에 우리가 회계는 이것에 의해서 처리를 한다고 했습니다. 이거 지금 이상한 거 생각하고 계시는 거 아니죠? 자, 발생주의에 의해서 회계 처리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거래가 오고 가는 이런 현금이 오고 가는 것이 발생하지가 않다고 하더라도 어떤 수익과 비용이 발생을 하면 그걸 회계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럼 가지고 있던 단기 매매 증권이 가격이 올랐어요. 기말에 보니까 만 원에 샀는데 3만 원의 가격이 올랐어요. 그럼 2만 원에 어떤 올해 수익이 발생한 거죠. 그러한 수익들을 장부에다가 처리해주는 결산 과정을 단기 매매 증권의 평가라고 합니다. 그러면 처분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샀던 장부상에 적어놨던 금액과 오르거나 내린 금액, 처분할 때 시점의 금액을 서로 비교를 해서 가격이 올랐을 때 팔았다면 처분이익, 단기 매매 증권 처분이익이 될 거고요. 만약에 가격이 내렸는데 돈이 좀 급해서 팔아버렸다면
단기매매증권 처분 손실이 되겠죠. 자, 평가에는 단기매매증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10,000원에 샀는데 기말에 평가해 보니까 20,000원으로 가격이 올라 있더라. 그럼 이 10,000원만큼을 우리가 수익으로 잡아서 단기매매증권 평가 이익으로 잡겠죠. 근데 만약에 보유하고 있었는데 기말에 결산 시점에 평가를 해보니까 가격이 오히려 떨어졌다라고 하면 단기매매증권 처분 손실로 잡아주고 그 떨어진 금액만큼 내년의 장부에는 떨어진 금액의 시장 가치로 평가를 해주는 회계 처리를 하게 됩니다. 이따가 문제를 풀어볼 거예요. 자, 만기 보유 증권은 기말 평가 시에 이자를 받기 위해서 고정된 가격으로 사는 채권을 우리가 만기 보유 증권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기말 평가 시에 가격이 오르거나 내리는 것이 없겠죠. 다만 뭐가 있냐면 3년짜리 만기 보유 증권을 구입을 했는데 1년이 지나서 기말 결산 시에 남아있는 기간을 따져보니까 이제는 2년 동안밖에 이자를 못 타요. 그러면 이 만기 보유 증권 상의 가치가 좀 떨어지겠죠. 왜냐하면 3년 받을 수 있었던 만기 보유 증권이 2년으로 이자 수익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러면 그 이자 수익이 줄어든 만큼, 이자 수익의 기간이 줄어든 만큼 이 만기 보유 증권의 평가 가치가 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만기 보유 증권은 평가 시장 가치에 의해서 평가를 하지 않고 남아있는 기간에 따라서 좀 줄어든 이 만기 보유 증권의 어떤 가치를 빼줍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 빼준다. 회계에서는 빼준다라고 하는 것을 상각해준다라고요. 그러면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줄어든 만큼 이 만기 보유 증권의 어떤 값어치가 떨어진 것을 상각해주고, 상각 후에 그 만기 보유 증권의 원가로 표시를 합니다. 단기매매 증권이나 매도 가능 증권은 시장 가치로, 공정한 지금 현재 거래되는 가치로 오르거나 내린 만큼 평가 후에 평가 손실 또는 평가 이익으로 잡고요. 만기 보유 증권 같은 경우는 이 줄어든 기간만큼 상각 후에 원가로 표시를 해주면 됩니다. 자, 표로 한번 단기매매 증권, 매도 가능 증권, 만기 보유 증권을 표시를 해보면 이 세 가지의 유가증권 다 중간에 가지고 있다가 처분을 할 수 있어요. 기중에. 그러면 처분해서 내가 샀던 가격보다 비싸게 팔았으면 처분 이익으로 잡아주고요. 만약에 샀던 가격보다 싸게 팔았다면 처분 손실로 잡아주면 되겠죠. 그리고 단기 매매 증권은 나중에 기말의 평가에서 시장 가치가 오르거나 내림에 따라서 오르면 평가 이익, 내려가면 평가 손실로 잡아주고요. 자, 요것들은 영업 외, 우리의 집단 영업 활동 이외에 발생하는 이익이나 손실이기 때문에 영업의 수익, 영업의 비용으로 잡아줍니다. 근데 매도 가능 증권 같은 경우는 우리가 회계에서 계정 과목을 분류할 때 매도 가능 증권의 기말 평가 시에 발생하는 평가 이익이나 평가 손실은 자본이 늘어났고 줄어들었다고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본 항목 중에서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으로 처리를 하게 돼요. 이 부분이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 만기 보유 증권은 우리가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나중에 줄어든 어떤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기간만큼 상각을 하고 그 상각 후에 원가로 표시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평가이익이나 평가 손실은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단기매매 증권과 관련된 회계 처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단기매매 증권을 처음에 취득했을 때 회계 처리예요. 5월 1일 날 단기 시세 차익의 목적인 주식이다. 단기 투자 목적으로 시세 차익, 가격이 오르거나 내리는 것을 기대해서 주식을 구입했어요. 단기 매매 증권이 되겠죠. 자, 주식 100주를 구입했습니다. 한 주당 10,000원짜리를 구입했어요. 10,000원짜리 주식을 100주를 구입했으니까 총 10,000원짜리가 100장이니까 100만원이 되겠죠. 현금으로 구입을 했는데 취득 시에 수수료가 발생했어요. 주식을 구입하면서 이 발생된 수수료는 어떻게 한다고 했죠? 수수료 비용으로 따로 처리한다고 했었죠. 그리고 단기매매 증권이라고 하는 자산이 100만원이 늘어날 거고, 둘 다 현금으로 처리했으니까 합산된 금액인 101만원의 현금이 감소하게 되겠죠. 자, 단기매매 증권의 처분과 관련된 회계 처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가 5월 1일 날 10,000원짜리 주식을 100주를 구입했었죠. 근데 그 9월 1일이 돼서 그 5월 1일 날 구입한 주식 중에서
50주를 처분을 하고 있어요. 지금 50주를 처분을 했는데 한 주당 11,000원에 지금 가격이 올랐다고 합니다. 그럼 10,000원짜리를 11,000원에 팔았으니까 한 주당 1,000원이겠죠? 그러면 1,000원 곱하기 50주니까 총 5만원의 이득을 받네요. 그러면 이것은 단기매매증권 처분 이익이 되고 5만원의 이익이 발생을 했겠죠? 근데 돈은 얼마 받아요? 11,000원에 50주 받았으니까 55만원 받았죠? 뭘로 받았습니까? 보통예금으로 계좌이체 받았어요. 그래서 보통예금 55만원. 근데 장부상에는 얼마에 샀던 거죠? 10,000원에 100주 샀던 거였으니까 이 중에 50주만 처분했으니까 장부상에는 50만원의 단기매매증권이 감소하게 되겠네요. 자, 이렇게 처분하고 나면 지금 현재 장부상에는 10,000원짜리 50주가 남아있겠죠. 단기매매증권의 평가와 관련된 회계 처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장부상에는 계속 이어진 문제니까 10,000원짜리가 50주가 있죠. 50주는 처분했으니까 9월 1일 날. 자, 12월 31일 뭐 하는 날입니까? 결산일이죠. 결산일이 도래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의 지금 시장 가치를 한번 살펴보니까 시장 가치, 공정 가치가 주당 9,000원으로 1,000원씩 떨어졌대요. 주식은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니까. 자, 그럼 10,000원짜리가 9,000원이 되었으니까 평가로 인해서 발생한 손실은 한 주당 1,000원씩 손실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9,000원 곱하기 50주로 내년 기초가 되면 장부상에는 50만원짜리가 50만원어치의 주식이 45만원으로 적혀 있어야 돼요. 그럼 얼마의 손실을 봤어요? 평가로 인해서 5만원의 손실을 봤죠? 그래서 단기매매증권 평가 손실,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를 해주고 장부상에 50만원 적혀 있는데 이제는 45만원으로 5만원을 장부상에 줄여줘야겠죠? 그래서 단기매매증권을 대변에 써서 단기매매증권 5만원을 줄여주면 됩니다. 자, 단기매매증권과 관련된 기출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가로에 대한 미실현 보유손익이다. 이건 단기순이익 항목으로 처리하고 땡땡에 대한 미실현 보유손익 기타 포괄순이익 유계액으로 처리한다. 좀 감이 있는 사람들은 아까 평가손실, 평가이익 할 때 매도 가능 증권에 관한 평가이익하고 평가손실은 기타 포괄손익 유계액으로 처리를 했었죠. 그리고 단기매매 증권에 대한 미실현 보유손익 가지고만 있었을 때 발생한 보유손익은 단기 순이익 또는 단기 순손실, 단기 손익 항목, 영업의 비용 또는 영업의 수익으로 처리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정답은 단기매매증권 매도가능증권인데 단기매매증권 매도가능증권 2번이 되겠죠. 미실현 보유손익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우리가 유가증권을 구입할 때 최종적으로 어떤 것이 실현돼야지만 수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죠. 갖고 있던 걸 처분해야지만 수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는데 미실현, 아직 처분하진 않았는데 보유, 가지고만 있었음으로써 결산 때 시장 가치와 내가 샀을 때의 가치를 비교했을 때 발생한 손익을 미실현 보유 손익이라고 합니다. 자, 다음 문제로 자, 유가증권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자, 유가증권은 채권, 유가증권 중에 채권은 단기매매증권이나 매도가능증권의 하나로만 된다. 아니죠. 만기보유증권도 있었죠. 자, 단기매매증권이 시장성을 상실한 경우에는 단기매매증권이 더 이상 시장에서 거래가 활발하지 않다라고 했을 때는 이 단기매매증권을 매도가능증권으로 바꿔줍니다. 왜냐하면 보유하고 있는 기간이 길어지고 시장성이 떨어졌기 때문이죠. 자, 단기매매증권과 만기보유증권은 공정가치로 평가한다. 우리가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유가증권은 단기매매증권과 매도가능증권이었죠. 만기보유증권은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줄어든 기간만큼 상각 후 원가로 처리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3번도 틀린 거죠. 자, 4번 매도가능증권은 주로 단기간 내에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취득하다. 단기간 내에 매매 차익이 아니라 좀 더 장기죠. 왜냐하면 1년을 초과해서 보유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맞는 걸 고르라고 했으니까 2번이 되겠죠. 다음 문제. 유가증권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자, 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하지 않는 유가증권은 단기 또는 매도가능증권이 되겠죠.
자, 단기 매매 증권, 매도 가능 증권, 만기 보유 증권은 모두 다 공정 가치를 평가한다. 이게 틀린 거죠. 만기 보유 증권은 상각 후 원가로 처리한다라고 했어요. 정답은 2번이 되겠죠. 3번. 단기 매매 증권이 시장성을 상실한 경우에는 매도 가능 증권으로 분류해야 된다. 이거 방금 전에 설명한 내용이고, 만기까지 확정된 채무증권을 보유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만기 보유 증권으로 분류한다. 이것도 맞는 말이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유가증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단기 매매 증권과 매도 가능 증권은 공정 가치로 평가한다. 맞는 얘기고, 자, 매도 가능 증권은 보유 목적에 따라서 만약에 이 매도 가능 증권으로 처음에 구입했지만 1년 이내에 시장성이 다시 올라가서, 주식은 시장에서 변동을 하니까 시장성이 올라가서 거래가 빈번해지고 1년 이내에 처분할 목적으로 바뀌었다면 유동자산 중에 당좌자산인 단기 매매 증권으로 다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또는 원래 매도 가능 증권은 투자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었죠. 비유동자산인. 자, 3번. 단기 매매 증권과 매도 가능 증권의 미실현 보유 이익은 단기 순이익 항목으로 분류한다. 단기 매매 증권은 단기 순이익 항목으로 분류하지만 매도 가능 증권의 미실현 보유 이익, 평가 손익은 기타 포괄 손익 누계, 자본 항목으로 분류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게 틀린 게 되겠네요. 시험에 자주 나온다고 했었죠. 자, 단기 매매 증권이 시장성을 상실한 경우에는 매도 가능 증권을 분류한다. 맞는 얘기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단기 매매 증권과 매도 가능 증권을 비교해서 평가 손실 또는 평가 이익이 발생했을 때 이 계정을 어떻게 분류하냐죠. 단기 매매 증권의 평가 손실 또는 평가 이익은 영업 외 수익 또는 영업 외 비용으로 분류한다고 했었고, 매도 가능 증권의 평가 손실이나 평가 이익은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으로 한다고 했었죠. 영업 외 손실 또는 이익으로 분류하고, 그러면 영업의 손익으로 분류하니까 수익 또는 비용이 되니까 수익 비용은 손익계산서에다가 우리가 재무제표 보고서에 작성을 하고요. 자,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은 무슨 항목이라고 했어요? 자본 항목이라고 했었죠. 자본 항목은 자산 부채 자본은 재무 상태표에 표시한다. 그래서 영업의 비용 또는 수익이고 재무 상태표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그래서 평가 손익을 분류하는 단기 매매 증권과 매도 가능 증권의 평가 손익을 분류하는 문제들이 자주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실제로 회계 처리하는 문제인데요. 자, 시장성이 있는 주식을 구입했어요. 그러면 단기 매매 증권을 구입한 거겠죠. 자, 주식을 한 주당 56,000원에 구입을 했어요. 10주를 구입했네요. 56,000원짜리 주식 10주를 구입해서 총 주식은 56만 원을 구입을 했고, 수수료가 발생했겠죠? 거래 수수료 5,600원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구입한 가격과 수수료하고 모두 보통예금 계좌에서 결제했습니다. 5,600원의 수수료가 발생했어요. 그러면 이 5,600원은 수수료로 처리를 했을 거고, 수수료 비용으로 56만 원에 대해서는 단기 매매 증권으로 처리를 했을 거고, 자산으로. 단기 매매 증권은 수수료 발생 시 따로 비용 처리한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합산된 금액인 56만 5,600원은 보통예금 계좌에서 빠져나갔기 때문에 자산이 감소가 되겠죠. 자, 여기서 나오지 않은 계정 과목은 단기 매매 증권 지급 수수료 또는 수수료 비용, 보통예금은 나오고 만기 보유 증권과는 상관이 없는 문제죠. 그래서 이 첫 번째 문구만 봐도 시장성이 있는 주식을 샀다라고만 했을 때도 만기 보유 증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자, 다음 문제는 좀 이제 연관 쭉 이어지는 회계 처리에 대한 문제인데요. 자, 5월 5일 마지막에 나와 있는 현재 주식의 주당 주식 수하고 주당 금액을 구하라 라고 하는 문제인데요. 그럼 위에서부터 쭉 내려와야겠죠. 자, 2012년 8월 5일 날 주식을 10,000원에 100주를 샀어요. 근데 원래 주식이 발행했을 때 주식에 써있던 가격은 5,000원이었지만 우리가 장부에다 적는 금액은 지금 현재 거래되는 공정가치로 장부에다가 기재를 하게 되죠. 그래서 100주 10,000원
그러니까 총 100만 원의 주식을 구입을 했네요. 원래는 수수료가 발생하지만 문제가 복잡해지니까 원래 수수료는 지금 얘기를 안 해줬어요. 자, 2012년 12월 31일 뭐 하는 날입니까? 결산일이죠. 결산일날 공정가치를 따져보니까 7,700원으로 떨어졌네요. 그러면 만원짜리 주식이 7,700원이 됐으니까 한 주당 2,300원씩 100주 총 23만 원의 평가 손실이 발생했고 2013년 1월 1일에는 주식이 만원으로 표기되는 것이 아니라 7,700원으로 100주가 표시돼서 총 77만 원이 표시가 되겠죠. 자, 5월 5일 날 주식을 무상으로 10주를 받았어요. 이 기업이 수익이 많이 발생을 하면 배당이라고 하는 걸 줄 수도 있지만 주식을 더 줄 수도 있어요. 무상 증자한다고 해서 자본을 증가하면서 그러니까 내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인데 나한테 투자해줘서 고맙다고 해서 주식을 무상으로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무상으로 줬다라는 거는 돈을 안 받고 줬기 때문에 금액에는 변동이 없고 주식 수만 늘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무상으로 10주를 받았으니까 100주에다가 10주가 더해진 110주를 보유하게 되죠. 그러면 7,700원짜리 100주에서 77만 원의 주식이었는데 보유하고 있는 주식 수가 늘어났으니까 주식의 주당 가격을 다시 계산해 줘야겠죠. 그래서 총 77만 원을 내가 10주가 늘어난 110주를 가지고 있으니까 한 주당 7,000원으로 주식 가격이 변동이 되었네요. 자, 그래서 110주를 보유하고 있고 5월 5일에는 7,000원에 한 주당 주식을 보유하게 되는 거겠죠. 정답은 3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 자, 유가증권을 보유함에 따라서 무상으로 주식을 배정받은 경우. 방금 전에 풀어봤던 문제죠. 무상으로 주식을 배당받은 경우에는 회계처리를 어떻게 하냐? 장부 금액에는 변동이 없죠. 그 대신 주식 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다시 주당 금액을 다시 계산하는 회계 처리를 했었죠. 그래서 장부 금액을 증가시키는 회계 처리를 하지 않고 수량과 단가를 새로 계산한다. 단가라고 하는 것은 한 주당 가격, 단품 가격을 말하겠죠. 그래서 수량은 뭐 늘어날 거고 주당 가격은 수량이 늘어난 만큼 나눠주니까 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수량과 단가를 새로 계산한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시험에 자주 출제되고 있는 단기매매증권에 대해서 학습을 해봤는데요. 단기매매증권은 항상 매도가능증권, 만기보유증권하고 같이 좀 비교하는 문제들이 많이 출제되고 있고요. 단기매매증권에서 꼭 하나 알아야 될 점은 매도가능증권과 만기보유증권과 다르게 수수료가 발생했을 때 따로 비용 처리한다 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수업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볼게요. 안녕.